안녕하세요. 저는 해남 땅끝마을에 살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해남이 제 고향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경치가 끝내주게 아름답고 공기도 엄청 좋답니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해남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늘 즐겨 듣던 썰밤에 사연을 보내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곳에 들어와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제가 돌려드리려고 노트북 앞에 앉게 됐네요. 그럼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에서 나고 자란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이 아빠라는 존재는 제가 얼굴을 기억 못할 만큼 어린 시절에 이혼하고 떠났다고 해요.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도 연락을 해온 적이 없어서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저도 모른답니다. 엄마는 해남 바다에서 김 수확을 하는 어부로 일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하루 세 끼를 늘 김과 함께 먹었답니다. 저희 엄마는 선장도 아니고 남의 양식장에 김을 수확하는 어부여서 돈을 많이 벌진 못하셨어요. 김 양식을 하는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을 어부라고 말하기보단 바다 농사꾼이라고 더 많이 표현하셨답니다. 자연산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양식해서 수확하는 거라 농사와 다를 게 없기 때문이죠. 엄마는 1년에 반을 김 수확을 하셨고 나머지 반은 횟집에서 주방 설거지를 하셨어요. 그렇게 고생하며 일하시던 엄마는 항상 저에게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시로 나가 꿈을 펼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생만 하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 어부는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하셨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엄마의 조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성공해서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고3 때까지는 학교와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이 부족했는지 수능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갈 수준이 되긴 했지만 명문대에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도 제 점수로 전라도에 있는 대학에 가기에는 아까워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던 엄마와 헤어지게 됐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늘 아래 가족이라고는 저와 엄마뿐이어서 그런지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와 잠시 헤어지게 됐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지내게 됐는데 도시에 적응하는 게 아주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처음 1년은 꿈자리가 많이 사나워서 잠을 줄이고 공부에 시간을 더 투자했답니다. 방학 때마다 해남에 내려가 엄마를 만났는데 가끔씩 봐서 그런지 엄마의 주름은 볼 때마다 하나 둘씩 늘어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고생하신 흔적이라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죠. 그렇게 4년의 세월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하자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아 괜찮은 회사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니 고향 해남에 갈 수 있는 기회는 대학교 때보다 없었어요. 회사에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휴가철에도 겨우 이틀 휴가를 받아서 땅끝마을 고향에 가는 게 어려웠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고향에 못 간다는 말을 체감하며 살았네요. 1년에 겨우 한 번 고향에 내려가서 엄마를 만났는데 매년 뵐 때마다 흰머리와 주름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허리가 점점 굽어가는 것도 눈에 보였답니다. 엄마의 나이 중 10살만 제가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이렇게 강산이 한 번 바뀌는 동안 회사를 2번 옮겼고 서울의 전세 아파트와 자동차 한 대를 가진 찌들 대로 찌든 직장인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10년 뒤에는
자가로 아파트도 마련하고 보다 나은 삶이 다가올 거라 믿었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코로나가 퍼지면서 제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저와 큰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선배가 작은 회사를 차려서 그쪽으로 스카웃을 받고 들어가서 일한 지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코로나라는 빌어먹을 바이러스가 제 앞길을 막고 말았답니다. 일감이 떨어진 건 물론이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게 됐어요.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내려고 해도 코로나 시국에 채용 공고를 올리는 사람이 없으니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굶어 죽을 형편까지는 아니었지만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끊겨버리니 조바심도 생기고 앞날이 걱정됐습니다. 사실 매달 엄마께 100만 원씩 돈을 붙여드리며 노후 자금을 모으시게 하는 중이었거든요. 엄마의 굽은 등이 더 굽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 횟집 설거지 일이라도 못하게 못을 박아둔 상황이었답니다.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 취업 자리는 당연히 구하기 어려웠고 식당이나 허드렛일 알바 자리도 일할 곳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열심히 궁리해봤더니 배달업이 뜨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집안에만 있다 보니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어 배달 기사들이 대기업 월급을 받아간다는 걸 듣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해남에서 원동기 자격증을 따둔 터라 중고 오토바이를 사서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오토바이를 마련해서 배달 일을 시작했죠. 첫 한 달은 200만 원 조금 넘게 벌었는데 욕심을 버리고 안전만을 생각해서 그 정도가 됐습니다. 이에 다음 달부터는 일하는 시간을 늘려보기로 했네요. 하루 12시간을 해봤더니 몸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할만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이 재산이니 늘 안전운전을 되새기며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절대 하지 않았답니다. 일부 배달 기사들이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배달 일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도 한몫해서 부끄러운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3개월이 넘는 시간을 배달하며 지냈더니 손에 익어서 재밌더라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풀려 회사 생활에 복귀할 때까지는 이 일을 계속하기로 했답니다. 계절이 바뀌고 무더운 여름날이 다가왔는데 찜통더위에 죽을 맛이었어요. 그래도 집에서 노는 것보다 땀을 흘리는 게 나으니 매일 오토바이에 올랐답니다. 그러다 곧 장마철이 다가왔고 일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어요. 저는 비가 오는 날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똑같이 일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얇은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던 비 오는 저녁에 배달을 가던 중 불법 좌회전하는 차량과 크게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때 바로 의식을 잃어서 어떻게 사고가 난지도 모르고 병원에서 눈을 뜨고 나서야 알게 됐답니다. 눈앞에는 엄마가 서 있었고요. 알고 보니 사고가 크게 나면서 제 팔과 다리를 수술해야 해서 엄마한테 연락했다네요. 엄마는 슬픈 눈으로 내려다보며 왜 위험한 일을 했냐며 혼을 내셨답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엄마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했고요. 수술비가 많이 나와서 지금까지 배달리로 벌었던 돈보다 많은 치료비가 나와 저의 재정 상태가 문제가 생겼답니다. 보험을 암과 사망보험만 들어놨기 때문에 외상으로 인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동안 모아뒀던 돈의 대부분을 고스란히 병원비로 지출하고 말았답니다. 제 몸이 조금 호전되자 엄마는 다시 해남으로 떠나셨어요. 저는 아직 한 달을 더 입원해야 해서 답답한 병실에서 먹고 자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인연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니 웃기죠. 저도 병실에서 연애할 남자를 만난 게 웃기고 신기하답니다. 그이도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됐는데 바로 제 옆자리에 입원해서 이래저래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어요. 그러다 서로에게 관심이 가게 됐고
퇴원 후에 식사라도 같이 하자는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또 아주 재밌는 건 그이와 제가 같은 날에 퇴원을 해서 그날이 첫 데이트를 하는 날이 됐고 사귀게 된 첫날이었습니다. 몸도 다치고 돈도 잃고 복잡한 심경을 그이로 인해 조금은 잊게 됐네요. 저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적은 돈을 벌어가며 남자친구와 연애를 했는데 1년 뒤에 결혼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결혼하는 게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저도 그 일을 결혼할 만큼 사랑하게 돼서 브레이크를 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따라 시댁에 들어가서 예비 시어머님께 인사를 드렸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은정이라고 해요. 오빠랑은 1년 정도 사귀고 있었어요. 아가씨 컸는 게 왜 그래? 어디 다쳤나? 아, 이건 작년에 교통사고 당해서 아직 회복이 덜 됐어요. 쇠를 박는 수술을 했는데 걷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일 거예요. 뭐야? 그럼 평신이라는 건가? 아유,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멀쩡한 걸 데리고 올 것이지? 그럼 아가씨 직업은 뭔가? 부모님은 뭘 하시고? 저는 솔직하게 현재 프리랜서로 적게 벌고 있고 친정엄마는 김을 수확하는 어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이 멍청한 놈아. 넌 인물이나 사지가 멀쩡한데 어디서 이런 모질이를 데리고 왔어? 쩔뚝대는 몸뚱아리에 직업도 그저 그렇고 집안은 후져 빠진 애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당장 이 아가씨 데리고 나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허락 못해. 아이 엄마, 우리 집안은 뭐 잘났어요? 우리도 평범하게 사는 집이잖아요. 제가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요. 시끄러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시골 촌뜨기 딸내미를 내 며느리로 들일 순 없어. 잘난 집안은 아니어도 하찮은 집구석에 애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헤어지고 다른 여자랑 선봐라. 예비 시어머니가 막말을 심하게 하며 반대를 하길래 저는 기분이 심하게 나빠서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아 나와버렸습니다. 저만 욕한 게 아니라 친정엄마까지 흉을 보시니 불쾌했으니까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저를 쫓아와 미안하다 사과를 하며 저를 달래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싫다며 그이와 헤어지겠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말을 해주더군요. 은정아,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난 벌써 너랑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다고. 우리 일단 동거부터 시작하자.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잔 말이야. 나도 은정이 널 반대하는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우리 둘이 행복하면 그만이니까 내 아내가 돼줘. 뭐?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차리자고? 안 돼. 우리 엄마가 아시면 속상하실 거야. 나도 알지. 그런데 우리 말고 부모님만 생각하지 말자. 너랑 나 두 사람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만 생각하자고. 일단 저지르고 보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올려도 하객들이 거의 못 오니까 나중에 허락받으면 그때 가서 하자고. 우리 엄마가 은정이 너 허락하지 않으면 나도 엄마랑 연락 계속 끊고 살 거야. 내가 이만큼 자기한테 진심인데 받아주면 안 될까? 그래도 허락 없는 결혼은 아닌 것 같아 거절하고 돌아왔는데 그이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그이를 온전히 믿게 됐고 살림을 차리기로 결심했답니다. 친정엄마한텐 죄송하지만 제 행복을 위해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저와 남편은 각자 살던 전셋집을 빼고 둘이 새로 시작할 아파트를 마련했답니다. 그 사이 제가 하던 일이 끊겨버려서 프리랜서로도 일하지 못하고 백수가 됐어요.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 계속 잘 다니고 있어 경제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내조만 하며 신혼을 보내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생기고 말았답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계획엔 없던 일이라 저나 남편은 병원에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네요. 그래도 하늘의 축복이자 저와 남편을 이어주는 운명이라는 생각에 기쁘게 낳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는데도 항상 밝은 얼굴로 좋아해줬어요. 그이가 시어머니한테 제 임신 소식을 전했는지 며칠 뒤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풀이 죽은 채 시어머니께 차를 대접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결혼을 허락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일이 이렇게까지 됐으니 어쩌겠냐. 내가 너를 며느리로 인정해야지. 그래도 결혼식은 조금 더 미루자. 코로나 때문에 하객들 제대로 초대 못하니까.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 어머님께 잘할게요. 아유, 부모 속을 썩였으니 당연히 잘해야지. 그럼 난 이만 간다. 주말마다 들려서 밥이나 먹고 가라. 시어머니는 곧 생길 손주 때문이었는지 저를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제 고향이자 엄마가 계신 해남으로 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임신 소식까지 전했더니 엄마는 크게 당황한 얼굴을 보이셨다가 이내 기쁜 미소를 지으며 잘된 일이라며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네요. 그리하여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신혼을 시작하게 됐고 저는 태교에 전념하며 10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강한 딸아이를 낳고 새 식구가 되어 시끌벅적하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죠. 남편은 딸바보가 돼 회사에서 퇴근하면 쏜살같이 달려와 딸아이를 돌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도 뒷전으로 해서 서운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딸아이를 안아주지도 않으셨고 저만 보면 한숨만 쉬면서 혀만 끌끌 차셨습니다. 아유, 네 딸은 왜 이렇게 우는 거냐? 좀 조용히 시켜봐. 아니다. 그냥 네 딸 데리고 나가라. 어머님, 애기니까 우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 손녀인데 요즘은 왜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세요? 처음엔 예뻐하셨잖아요. 그걸 몰라서 묻냐? 내 아들 얼굴이 없고 네 얼굴만 보여 징그러워서 그런다. 내 친손녀가 아닌 느낌이 들어. 진짜 딸이 맞는지 의문이 든단 말이야. 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 네 딸의 친부가 내 아들이 확실한 거냐? 다른 놈 애를 낳은 건 아니니? 어머님, 말도 안 돼요. 제가 그런 여자로 보이셨어요? 당연히 그런 여자로 보이지. 내 순진한 아들 꼬셔서 동거해서 애를 뱄잖아. 너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좋은 집안에 능력 있는 여자 만났을 거다. 야, 네 얼굴 보니까 속 터진다. 꼴 보기 싫으니까 얼른 이 새끼 데리고 나가.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저에게 어떻게 하면 더 상처가 되는 말을 건네줄지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막말을 할 때마다 남편에게 흰소리를 좀 했어요. 그이가 해결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시시콜콜 다 일러 바쳤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혼나고 왔다 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우리 딸 하은이가 당신 친자식이 맞냐고 하시더라. 나를 어떤 여자로 보셨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니까? 나 오늘 기분 진짜 안 좋았어. 그래? 그럴 땐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려. 엄마가 안 좋은 말 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하러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뭐야? 당신 내가 그런 말 듣고 왔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나 오늘 많이 피곤해. 외벌이 가장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몰라? 여보, 당신 언제까지 집에서 놀 거야? 취직 안 해? 애는 엄마한테 맡기고 일 좀 다녀라. 남편은 바깥 일이 힘들었는지 저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하더군요.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제 딸을 좋아하지도 않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렇다고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 2, 3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또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하은이 어떻게 하시겠니? 그렇게 걱정이면 장모님더러 올라와서 애 보라고 하면 되잖아. 김수학하는 거로 돈도 얼마 못 버신다며. 당신이 육아 수고비로 많이 챙겨드리면 되잖아. 우리 엄마는 평생 고향을 벗어나지 않으셨어. 갑자기 도시로 오시면 제대로 적응하실 수 있겠어? 그리고 우리 애 봐달라고 먼 곳까지 오시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아? 2, 3년만 참아줘. 그때부턴 나도 쉬지 않고 일할 테니까. 그날이 언제 오려나. 아휴, 내 인생 너무 고달프다. 남편은 한숨 쉬는 게 특기가 돼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다녀왔다는 인사 대신 한숨을 내셨어요. 제가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육아로 인해 저 역시 몸이 힘든데 본인만 생각하더라고요. 다른 가정도 이럴까요? 여하튼 2년의 세월 동안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막말과 남편의 한숨과 무관심으로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젠 결혼식장이 다시 문을 열면서 결혼식을 치르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저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넌지시 말해봤는데 같이 산 지 2년이 넘었는데 뭐하러 예식을 올리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축의금 들어올 때도 많지 않으니 괜히 사치를 부리지 말자고 덧붙였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식은 상상으로만 해야 했고 집에서 딸 육아와 남편 내조를 하며 지냈어요. 딸이 어느 정도 자라서 어린이집에 보내도 될 것 같아 직장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인데다 2년 넘게 일을 하지 않은 상태라 회사를 구하는 게 많이 어려웠답니다. 알바 자리도 경쟁이 치열한 데다 애기 엄마라니까 받아주지 않았어요. 애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일하다 말고 사라지는 여자들을 많이 봐왔다며 거절만 당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위로는커녕 무능한 백수라고 흉을 보더라고요. 당신은 애 키우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대학까지 나왔으면서 왜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야? 경력 단절에 애 엄마라고 하니까 사장님들이 날 안 써주겠다잖아. 이 헛똑똑이야. 그럴 땐 그냥 애가 없다고 말하면 되잖아. 그런 거짓말 하나도 못해서 일자리 못 얻는 거야? 아휴,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처자식 먹여 살리면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결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여보, 그게 말이야 방귀야? 나는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알아? 하루 종일 애 보고 집안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도 당신만 믿고 결혼한 걸 생각하면 후회돼. 당신도 어머님도 날 개무시하는 거 진짜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더니 남편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등을 돌리고 잠자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와 딸아이가 보기 싫다면서도 저를 자주 불러 시댁에 살림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허리와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며 이틀에 한 번씩 찾아가서 집안일을 했답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면 제 남편이 혼자 밖에서 고생하는 거 모르냐며 꼬투리를 잡고 화를 내시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댁에서 살림하는 동안 딸아이는 혼자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답니다. 시어머니는 딸아이에게 시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의 무시와 무관심으로 인해 저의 정신은 점점 우울해지고 피폐해졌답니다. 누군가 건들면 바로 폭발하기 직전까지 다다르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한테서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김수학철이어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햇김과 김부각을 택배로 붙였다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김은 언제 먹어도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라 고맙고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네요. 이틀 뒤 엄마가 보내온 택배를 열어보니
김과 부각뿐만 아니라 신선한 나물 무침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엄마의 손을 거쳐서 나온 것들이라 꿀맛 그 자체였답니다. 저는 딸에게 친정 엄마의 김맛을 보여주며 자랑했고 퇴근한 남편에게 얼른 먹어보라고 부추겼어요. 그러자 남편은 또다시 한숨을 내셨습니다. 또 김이야? 노인 양반이 질리게도 하네. 마트만 가도 지천으로 깔린 게 김인데 이런 걸 뭐하러 보내는 거야? 이런 거 말고 고기를 보내든 돈이라도 좀 붙여달라고 해봐.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나는 어떻게 된 게 뭐 하나 받아본 적이 없냐? 또 속 긁는 소리 하네. 그럼 당신 어머님은 나한테 뭐 해주신 적 있는 줄 알아? 허구한 날 불러서 집안일이나 잡일이나 시켜 먹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신데. 여보, 나나 당신이나 별 다를 거 없거든? 자꾸 손해본다는 식으로 말 좀 하지 마. 기분 나빠 죽겠으니까. 그래, 알았다. 당신 잘났어. 하여튼 난 이 김만 보면 트라우마에 걸릴 것 같으니까 안 보이는 데다 치워라. 당신은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고기 없어? 하루는 아니어도 LA 갈비 정도는 자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하은이 크고 있는 거 안 보여?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다고. 당신 월급으로 적금 들고 대출금 갚고 나면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살아야 돼. 그래도 조금만 참어. 이번에 이력서 넣은 회사에서도 애기 엄마여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고. 제발 좀 취직해라. 나 혼자 버는 거 힘들어 죽겠으니까 당신이 좀 보탬이 되라고. 그이의 싫은 소리를 들으며 짜증이 솟구치는데 이런 일로 다투는 건 저도 질려버린 터라 그냥 질끈 눈을 감고 참고 넘어갔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택배에는 시어머니께 전해드리라는 똑같은 반찬과 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동안 줄곧 엄마 반찬을 잘 드셔왔으니 이번에도 별말하지 않고 냉장고에 넣고 잘 드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도시락통을 들고 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시댁에 들어가 인사를 드렸더니 싱크대에 꽉 차 있는 그릇들을 설거지하라고 시키더군요. 그래서 딸아이를 방에서 혼자 놀게 하고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넘게 집안을 치우고 엄마가 보내준 반찬을 보여드리려고 시어머니를 불렀답니다. 어머님, 이거 저희 엄마가 어머님 드시라고 해남에서 보내주신 반찬들이에요. 다 신선한 것들로만 만든 반찬이니까 잘 챙겨 드세요. 아우 냄새. 이건 무슨 짠내냐? 비릿한 게. 이거 혹시 젓갈 아니냐? 네 어머님, 오징어 젓갈이랑 황석어 젓갈이에요. 뭐? 황석어? 그거 썩은 내 나는 음식이잖아. 야, 도로 가져가라. 아우, 난 비위가 약해서 이런 거 못 먹는다. 넌 어떻게 된 게 3년이 지났는데도 내 입맛을 모르니? 그리고 매번 그냥 조용히 먹어줬는데 시골 촌뜨기들이나 먹는 네 엄마 반찬 나랑 안 맞는다고. 갖다 치워라. 어머님, 그럼 황석어 젓갈만 가져갈 테니까 나머지 반찬들은 드세요. 이거 해남에서 제일 좋은 것들로만 구하셔서 만든 거예요. 참나. 야, 풀떼기가 다 거기서 거긴데 무슨 최상급을 따지고 자빠졌냐? 하여튼 도로 가져가. 난 안 먹을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희 엄마 정성을 봐서라도. 다시 한번 반찬을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화가 났는지 도시락통을 집어들고 제 머리에 부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군요. 안 먹는다고? 누굴 그 집 팔싸개로 하나? 야, 이런 거 가져다 주면 내가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니? 반찬 말고 다른 거로 좀 도움을 주라고 해봐라. 아니다. 네 애미는 촌뜨기에 가난뱅이니 뭘 해줄 수 있겠냐? 야, 냄새 나니까 깨끗이 치우고 나가라. 어머님,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죠? 저희 엄마가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저한테 부어버리신 거예요? 제가
지금 헛것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제가 분노하며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코를 막고 친정엄마의 반찬은 최악이라고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우, 소름 끼쳐. 촌동네에서는 이런 걸 좋다고 먹겠지? 아유, 냄새.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말이죠. 시어머니와도 남편과도 더 이상 한 집 식구로 못 살겠다는 판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리고 반찬에는 반찬으로 복수하려고 시댁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 시어머니 머리와 얼굴에 냅다 들이부었습니다. 이 꼬장꼬장하고 못돼 처먹을 아줌마야. 똑같이 당해봐라. 당신이 만든 반찬이야말로 역겨운 냄새가 풍긴다고. 에잇! 어머어머!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짓이야? 너 이년 오늘 잘 걸렸다. 니년 오늘 차발 족치고 우리 가문에서 내쫓아버리겠어. 시어머니가 한 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제 볼따기를 날렸습니다. 이에 저도 똑같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따기를 날려줬답니다. 이 망할 놓친내야. 내가 맨날 참아주니까 바보로 보였지? 그런데 더는 못 참아. 당신 같은 속물 개 망난이랑 식구로 사느니 이혼하는 게 100번 낫겠다고. 감히 우리 엄마 정성을 이따위로 무시해? 아줌마야말로 오늘 내 손에 돼지게 맞을 줄 알아. 저와 시어머니는 누가 더 우세하지 않고 똑같이 따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도 젊은 제가 힘이 더 세서 시어머니가 먼저 바닥에 쓰러지며 앓는 소리를 했답니다. 아이고, 살다 보니 별 그지 같은 일이 다 벌어지네. 며느리라는 년이 감히 시어머니를 공격해. 애비 없이 거지 애미 밑에서 자란 티가 줄줄 흐르네. 아주 무식하고 천박하다고. 아줌마가 뭔데 내 부모를 들먹여? 그리고 당신은 잘난 애미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천박하고 무식한 건 바로 당신하고 당신 아들이야. 오늘부로 니들하고 끝낼 테니까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제 욕을 듣고 있다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도시락통에 깔려있는 손바닥만한 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포장지에 낯익은 얼굴이 보여서 시어머니가 그걸 들고 놀란 눈으로 보더군요. 잠깐, 이건 뭐야? 네 엄마 사업 시작했니? 해자김? 이제 와서 그게 아줌마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 우리 엄마 지금 크게 성공했어. 김 공장도 지었고 배도 사고 바다에 김 양식까지 한다고. 그뿐인 줄 알아? 큰 회사에 김을 납품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엄마 김이 팔리고 있단 말이야. 또 일본에 수출까지 하고 있어서 향후 10년간은 먹고 살 걱정 없다고. 저희 엄마는 바닷가에서 남의 양식장에서 김 수확을 하며 임부로 일을 하시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과 제가 보내드린 노후 자금을 더해서 낡은 배를 한 척 마련해서 열심히 일하셨답니다. 그리고 수산 양식 자격증을 따서 바다에 직접 김 양식을 하셨고 작은 공장까지 설립해서 김 수확부터 건조 포장까지 해서 유통하시며 초대박을 치셨답니다. 이 힘든 사업은 수년간 진행 중이었는데 일이 성공한 지는 몇 달 되지 않아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전하게 됐네요. 시어머니는 제 설명을 듣자 갑자기 순한 양이 됐답니다. 어머나, 그게 사실이니? 잠깐 있어봐. 핸드폰으로 검색해봐야겠다. 해자김. 어머머, 매출이 무려 10억? 너희 엄마 성공했구나. 완전 인생 대역전을 하셨어. 시어머니는 방금 전까지 저와 쌍욕을 주고받으며 싸우고 있었는데 엄마의 포장된 김을 보고 검색하더니 큰 부자가 된 걸 알고 태도를 삽시간에 바꿔버리더라고요. 새아가, 너희 엄마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면 말을 하지 그랬니? 사업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10억 매출이면 아이고야, 한 달에 거의 2억 5천만 원을 퍼신 거야?
아이, 세아가, 이 사돈 대단하시다. 언제 한번 식사하게 초대하렴. 아니다. 우리가 직접 해남까지 내려가자. 거기 가서 사돈 일도 도와드리고 며칠 쉬다 오자꾸나. 뭐요? 이봐요, 아줌마. 난 이미 당신 아들하고 이혼하겠다고 결정 지었어요. 우리 엄마가 성공한 사업가라니까 바로 설설 기는 겁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아이, 세아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너희 엄마 반찬 욕하고 째로 부어버린 건 내가 실수한 거야.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나도 모르게 터진 것 같구나. 그러니 속 깊은 네가 용서해라. 그리고 너도 똑같이 행동했잖아. 피장파장 도찐개찐이니까 이번 일은 조용히 묻어버리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세아가, 우리 해남에 언제 갈까?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흔들면서 진짜 쪽낼 생각이니 헛바람 들지 말라고 경고했답니다. 바닥에 떨어진 엄마의 반찬을 손으로 주워 담아 딸아이와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방에서 혼자 놀고 있는 딸을 업어주고 놀고 있더군요. 친정엄마가 억대 매출을 기록하는 김사업가가 되니 이렇게 달라진 거죠. 저는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당장 딸을 내려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딸 내려놓으세요. 저 이제 당신 며느리 안 한다고요. 남편하고 이혼할 거니까 꼴값 좀 그만 떨어요. 새애기가 기분이 많이 별로인 모양이구나. 아가, 너무 그러지 마. 내가 돈 없이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 좀 날카로웠던 것뿐이야. 너라는 존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나는 오늘부터 세상에서 제일 착한 시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했으니까 우리 그만 화해하자. 아무리 저를 설득하려 해봐도 제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확실하니 나중에 만약에 친정엄마가 망하면 전처럼 막대먹은 짓을 서슴지 않고 할 사람이니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억지로 제 딸을 내려놓게 하려고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나오려고 했더니 언제 이동했는지 신발장 앞에서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더군요. 세아가, 이 시애미가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어. 이혼 생각은 하지 말아다오. 이 늙은이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 그리고 내 아들은 그냥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무심하게 대한 거고.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지내. 사람이 좋게 지내려면 다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렇겠죠. 그런데 어머님은 돈이 없으면서 그렇게 개무시하셨잖아요. 저한테 뭘 해주면서 그런 갑질하셨으면 이해라도 하겠죠. 저한테 언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신 적 있으세요? 제 딸을 언제 제대로 돌봐준 적이나 있으시냐고요? 실컷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기만 하고 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 엄마가 부자가 됐다니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이렇게 비굴하게 무릎 꿇고 아부 떠는 걸 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웃겨요. 어머님,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다음 며느리가 생길진 모르겠는데 저한테 똑같이 대했다간 또 달아나고 말 겁니다. 이만 가볼 테니 당장 비키세요. 시어머니는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구걸했는데 그 꼴을 보니 화가 더 심하게 치솟아서 딸의 눈을 가리고 시어머니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짝소리가 나게 밀어버렸습니다. 신발장에 널브러지자 딸과 함께 시댁에서 나와버렸답니다. 그리고 집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을 바로 찾아갔습니다. 홧김에 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야 가게 된 거죠. 저를 막대한 시어머니와 남편 이야기를 실컷 늘어놨고 오늘 제가 당한 수모도 똑똑히 전해드렸죠. 그러자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시짜질과 괴롭힘, 남편의 방치와 무관심을 이혼 사유로 써서 이혼장을 남편에게 날렸답니다. 저는 한동안 지낼 곳을 찾다가 딸아이의 어린이집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지내기로 했어요.
제가 아이들 식사와 간식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딸과 며칠 머무르기로 했답니다. 한편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친정엄마 이야기를 듣고 저를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지내는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용케도 제가 있는 어린이집에 시어머니와 둘이 찾아왔더군요.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저와 딸아이만 남아있는 저녁 시간에 말이죠. 저와 파티를 하겠다고 한 손에 케이크를 들고 왔답니다. 여보, 한참 찾아다녔어. 하은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어딘지 몰라서 물어물어 왔다고. 자랑이다. 이 아빠 자격 없는 놈아. 당신은 하은이가 몇 살인지는 알아? 어머님도 모르시죠? 그런데 이제 상관없잖아. 이혼하고 나면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질 거니까 몰라도 돼. 어차피 우리 엄마가 사업가로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딸한테 관심도 주지 않았을 거잖아.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해.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은이 아빠인데. 장모님 소식 들었어. 언제 그렇게 성공하신 거야? 뭐 과정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지금은 당신한테 사과하러 왔어. 여보, 이혼 소장이 뭐야?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허튼 짓 한 것도 아닌데 이혼이라니. 그동안 내가 힘들어가지고 가장 노릇 제대로 못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장모님한테 사업 자금 받고 회사 차리면 시간도 돈도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식구들한테 최선을 다할 거라고. 자, 여기 장모님 성공을 축하하고 우리의 화해를 위한 케이크 가져왔어. 우리 초도 켜고 축하 노래도 부르자. 김칫국 먹고 헛소리하는 남편에게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케이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누가 너한테 사업 자금을 대줘? 그리고 너 같은 이기주의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어쨌든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난 법정에 가서 위자료 받고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빌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꺼져. 제가 단호하게 이혼하겠다고 못을 받고 꺼지라고 경고했더니 돈 앞엔 장사 없나 봐요. 바로 무릎부터 꿇더군요. 그의 옆에 시어머니도 다소곳이 꿇어 앉아서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이제부턴 온 식구가 잘 살 수 있는 기회라며 이혼 소송 취하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지난 3년 동안 아내의 며느리 대접은커녕 사람다운 대접도 못 받은 게 떠올라서 마음이 조금도 용서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다시 경고하면서 두 사람의 몸을 밀어냈답니다. 그러자 자존심이 상했는지 두 모자가 벌떡 일어나 제 몸을 밀치더군요. 남편이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좋은 말로 할 때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라고 무섭게 말했습니다. 하은이를 애비 없이 키우고 싶어? 당신이 애비 없이 자랐다고 우리 하은이도 그렇게 만들고 싶냐고! 당신 가만 보면 애비 없이 자란 티 너무 많이 내. 당신 엄마가 부자가 됐으면 식구가 너나 먹으면서 잘 살면 되잖아. 그런데 아쉬운 소리 좀 듣고 혼 좀 난 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이혼하겠다고 해? 그거 애정결핍이야. 사람은 누구나 우리들처럼 산다고. 그이가 저를 주방이 있는 곳까지 어깨를 툭툭 치며 밀었는데 가만히 참다가 국통과 가까워졌을 때 반격하기 시작했답니다. 쇠국자를 잡아들고 그이의 면상을 후려 갈겼습니다. 이 옆에 내가 돌았네. 감히 나를 쳐? 며칠 전에 우리 엄마 머리채 잡고 따기 날렸다더니 오늘은 내 차례냐? 이거 완전 막 나가는 망난이네. 그래, 나 망난이야. 그래서 오늘 제대로 칼춤 한번 쳐보려고. 남편의 면상과 머리, 배때기를 국자로 마구잡이로 내려치며 그 일을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귀한 아들을 왜 때리냐며 달려들길래 똑같이 국자로 참교육을 시켜줬죠. 두 모자는 끝까지 나갈 생각이 없었는지 계속해서 제 다리를 잡고
그만 싸우고 돌아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사온 케이크를 꺼내 그의 얼굴에 퍽 소리가 나게 날려버렸어요. 그이는 씩씩거리며 거친 숨을 쉬더니 주먹을 불끈 쥐더군요. 벌떡 일어나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하는 순간 어린이집 원장님과 경찰관 둘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두 모자가 어린이집에 들어왔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들어 원장님께 전화를 걸고 상황을 듣게 해드렸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원장님은 제가 위험한 상황에 닥칠 것 같아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같이 어린이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두 모자는 무단 출입죄와 불안감 조성죄와 공갈 협박죄로 경찰서에 끌려가 벌금형을 맞고 나왔다네요. 그날 이후로 두 모자는 다시 저를 찾아오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3주 뒤에 이혼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가게 됐고 3년간 제가 개고생하고 개무시를 당하며 살아온 사실이 받아들여져 남편의 재산 절반을 위자료로 받게 됐답니다. 사실 그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작은 금액이었네요. 그이와 이혼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해보니 서울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있어 행복한 순간이 많긴 했지만 그 외에는 모두 불행하고 어두웠으니 고향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서울 생활을 접고 해남에 돌아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당연히 되고 말고 하시면서 진정한 저희 집으로 돌아오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딸아이와 먼 길을 떠나 땅끝 마을까지 내려가게 됐고 오랜만에 재회한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답니다. 잘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꼴로 오게 됐으니까요. 면목이 없다고 했더니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죠. 아이고, 우리 딸 고생 많았네. 이렇게 힘들었으면 진작에 내려오지 그랬니?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너의 불행은 다 끝이라고. 이제 엄마랑 너랑 그리고 하은이랑 잘 살면 된다. 이 엄마가 다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 미안해.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 견디고 버티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나 아직 어린애인가 봐. 그럼 네가 어른인 줄 알았니? 내 눈엔 아직도 조그마한 애기로 보인다고. 우리 딸 많이 서러웠나 보네. 그래, 실컷 울어라. 오늘까지만 울고 내일부턴 웃으면서 살자. 그날 밤 저와 딸아이는 친정엄마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저 정말 많이 부족하고 한심하죠? 부끄럽지만 그날의 포근함을 전하고 싶어 솔직하게 적어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엄마의 김 공장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어요. 건조부터 포장까지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일해보니 무척 재밌더라고요. 더불어 고향의 향기가 저의 어두운 과거를 잊게 해줬습니다. 지금의 저는 엄마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딸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재혼은 상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전남편이 처음엔 목숨까지 바칠 만큼 사랑해줬다가 무심하고 정없는 인간으로 변한 걸 보니 누구도 믿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 저, 딸아이가 셋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살고 있답니다. 저의 인생 이야기와 시댁 이야기를 버무린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글솜씨가 없어서 재밌을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